엔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꿈을 꾸고 있는 거죠. 머자나 엔고로 될 거다.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미국 은행에다 맡겨놓으면 소위 말하는 개이득인 거죠. 이자가 막 4.5%에서 5% 정도 이익이 남는다. 누가 안 하겠어요? 미국은 이렇게 1250% 오를 동안 일본은 이제 0% 올랐다는 거예요. 난 처음에 이 그래프를 보고 아주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엔은 가치가 없어지고 휴지 조각이 된다. 박사님, 엔화가 33년 만에 가장 저점으로 들어섰습니다. 일본 경제가 예전처럼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건가요? 가는 곳마다 그런 질문을 받는데 그때마다 제가 대답은 그게 아니다. 그 얘기를 이제 쭉 해왔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일본의 경제가 살아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 대체로 보면은 일본 주식이 엄청나게 좋아졌으니까 과거에 버블 경제 그때 최정점에 갔을 때보다도 지금 조금 더 높아졌으니까 이제 완전 일본의 경제가 살아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위주로 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이제 오늘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일본의 주식은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89년쯤에 버블의 절정기 갔을 때 거의 4만 엔 정도까지 갔었죠. 그리고 버블이 꺼지고 나서부터 쭉 7,500까지 내려갔었어요. 한 7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거예요. 주식이. 2012년까지 거의 20년이 넘죠. 그 20년이 넘는 동안에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 있죠. 확실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잃어버린 3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20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탈출하기 위해 가지고 아베노믹스라고 이제 세 개의 화살을 쏘았는데 첫째 화살이 2차원 금융 완화 정책. 돈을 많이 푼다. 가치를 떨어뜨린다. 그게 이제 하나의 화살이었고 두 번째 화살은 일본 정부가 재정을 키워가지고 공공사업 같은 거 많이 해서 정부가 돈을 많이 시중에 뿌린다는 거죠. 그게 이제 뉴딜 정책 같은데 그런 게 옛날에 그랬잖아요. 경기가 침체됐을 때 정부가 예산을 많이 팽창시켜가지고 그걸 시중에 돈을 많이 뿌려서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일으켜서 그게 이제 경기 활성화되도록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일단 핵심이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굉장히 이제 아베노믹스의 핵심 화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베노믹스로 이제 2차원 금융 완화 정책을 펴면서 돈이 많이 풀리니까 그게 주식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베가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아베노믹스를 시작했을 때 당초 설명은 어떻게 했냐면은 2차원 완화 정책을 펴면은 엔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출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대기업이나 부유청이 이제 돈을 벌면은 여기 술잔이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와인 가득 차면은 밑에 잔에 넘쳐 흘러서 밑에 잔이 차게 되고 이게 중소영세 기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 중소기업들이 돈을 벌게 되면은 그래서 잔이 가득 차게 되면 다시 밑으로 잔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럼 일반 국민들 지방이나 이게 전부 다 돈을 벌게 돼서 국가 전체가 선순환이 된다. 이게 처음에 설명이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봤더니 전혀 다른 거죠. 이 부유청이 자기들이 돈을 벌면은 이 포도주가 넘치지 않도록 잔을 키워버렸어요. 이 잔이 어느 정도 크냐, 이게 가마솥같이 커져버렸죠. 한 수십 병 부어도 여기 가득 차고 넘치지 않겠죠. 이게 이제 대기업들이나 부유청들이 밑으로 돈을 내려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수지에 물이 들어와야지 바닥이 갈라지지 않는데 마르니까 밑에 잔은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또 방위세도 1%였다가 방위비가 GDP의 2%로 작년에 올렸어요. 재작년에. 그 다음에 이 물가가 또 지금 올라갔죠. 일본이 30년 가까이 물가가 오르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물가까지 올랐어요. 금료는 오르지 않고 금료가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기업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지금 엔저가 되니까 대기업이 돈을 엄청 벌었어요. 과거 같으면은 일본에서 수출하는 기업들이 대호황이 되겠죠. 왜냐하면 엔저가 되면은 가격이 낮아진다. 그러니까 가격 경쟁이 있어가지고 일본이 수출이 많이 된다. 근데 지금 이번에 엔저로 됐는데도 수출이 별로 늘질 않았어요. 대기업은 과거에 일본이 엔고였을 때 생산 코스트가 높을 때 전부 공장들이 해외로 이전 다 해버린 거예요. 해외로 다 이전해버리니까 지금 수출할 만한 기업들은 일본에 거의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대부분의 일본에 남아있는 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이 위주고 그 중소기업들은 내수시장이 목적인 거예요. 수출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엔저가 돼도 일본 국내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수출액은 별로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느느냐? 해외 지사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잖아요. 달러는 사실 가격은 그대로 팔더라도 국내로 돈을 가져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1달러당 100엔, 110엔 하던 게 1달러당 160엔이 되니까 50엔 번 거잖아. 1달러당.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해외에서 번 돈을 가지고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엔화를 바꾸게 되면은 한 40% 업적이 올라간 게 되는 거야. 대기업이 업적이 40% 올라간다는 건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벌었으니까 밑으로 흘려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잔을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자기들만 먹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해외에서 번 돈이 국내는 안 들어온대요, 거의. 거기에 재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 왜 재투자를 하냐 하니까 돈을 가져와서 국내에 들어와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가져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일본 국내 시장은 고령화되면은 노인들이 소비가 줄어들겠죠. 저출산, 이 문제로 인해서 일본 국내 시장이
계속 좀 축소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지금 나가 있는데 동남아라든가 인건비가 일본에 비해서 옛날에 쌌던데 그런 데 아니에요. 그런 데는 지금 어떻습니까?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있죠. 젊은 사람들도 많이 태어나고 출산율도 높고 그러니까 거기에다 공장 세우고 거기서 뭘 영업을 하는 게 훨씬 돈 벌기가 쉬운 거예요. 국내에 들어오는 것보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자회사들이 번 그 돈들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고 대부분 재투자되거나 재투자하기 위해서 쌓아둔다는 거예요. 일본 국내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부 유보금을 쌓아두고 임금을 안 올려주는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유니클로 알죠? 40% 임금을 올려줬어요. 엄청나죠? 그런데 다른 대기업들은 올해 5.28% 임금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 5.28% 올렸다 그러지만 실제 노동자 전체에 거기에 해당되는 노동자 수는 11% 조금 넘는다 그래요. 그것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해당되는 노동자가 11.2%인가 3%인가 밖에 안 되더라고요. 5.28% 올렸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혜택 못 받는데 유니클로는 40%까지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대기업도 가능하다는 게 똑같이. 그런데도 안 올리는 거예요. 이게 명목 임금이에요. 전체 평균하면 2.1% 올렸다는 거예요. 아까 대기업이 5.28% 올렸다는 게 소수에게만 해당된다 그랬죠. 일본 노동자 전체를 평균하면 2.1% 정도 올랐다는 거예요. 명목상에는. 그런데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예요. 25개월 연속 마이너스 임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은 아주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꾸준히 마이너스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들쑥날쑥하고 또 최근에 또 최저임금도 많이 올렸잖아요. 지금 이제 한국의 최저임금이 일본은 지역마다 다 달라요. 도쿄가 가장 높은데 도쿄보다도 한국이 더 높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일본의 경기가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수요가 축소되는데 경기가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90년대가 딱 정점이었잖아요, 일본은.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한 어느 정도예요? 예, 일본이 이렇게 와서 지금 다시 이제 원위치 왔다 그러죠. 지금 정점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일본이 이렇게 주식이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일본 경기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요, 뉴욕 다우지수하고 니케이 평균 주가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1990년대 출발점을 동일하게 놓고 보니까 굉장히 폭을 크게 수치를 잡아놓으니까 여기서 평지로 간 것 같죠. 근데 이게 지금 고무줄 늘어지듯이 밑으로 떨어졌다가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제 0% 온 거죠. 그런데 어때요? 뉴욕 다우지수는 1250% 올랐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미국은 이렇게 1250% 오를 동안 일본은 이제 0% 올랐다는 거예요. 난 처음에 이 그래프를 보고 아주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그래프를 보는 순간 일본의 현재 모습이 어떻겠다 하는 게 상상이 어느 정도 가는 거죠. 한국은 내가 볼 때 그래프 그려보면 이 정도는 갈 거예요. 최소한. 이걸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1989년도 아까 이렇게 높았던 위치에 갔을 때가 주식 수익률이 61배였고 주가 순자산 PBR 1이면은 내 자산하고 주식 가격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5.6배라는 건 내 자산이 5.6배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해외 투자가 10%대밖에 안 됐어요. 그럼 나머지 90%가 일본 국민들이 이 주식을 사서 이익을 봤다 이런 얘기잖아요. 일반 국민들은 대호황이었던 거죠. 주식에서도 많은 이익을 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2024년 2월 달에 보니까 주가 수익 자체가 그때는 61배였는데 지금은 17배 채 못 되지요. 그 다음에 PBR 순자산은 1.5배밖에 안 돼요. 순자산에 1.5배밖에 안 올랐다는 거죠. 해외 투자가가 60% 이상이에요.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투자를 다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주식 가격이 오르면 어때요? 누가 이익 봅니까? 외국에 투자한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의 삶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어요. 현재 지금 일본의 주식이 많이 올랐다. 옛날로 돌아갔다. 그 정도로 갔다. 이게 사실은 빚 좋은 개살군 거죠.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본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일본은 지금 이제 완전히 주식이 옛날로 돌아가서 앞으로 막 대황일 거다. 막 그런 얘기들 이제 나오잖아요. 길거리에 나와서 일반인들이 인터뷰를 해요. 지금 주식이 이렇게 올랐는데 당신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까? 전혀 내 삶하고 관계 없습니다가 대부분이었어요. 일본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여행을 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미국을 한번 보세요. 달러권에서 많이 온다 그러는데 특히 미국에서 오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만큼 생활이 좋아졌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이 주식만큼 1250배 다 늘었다는 건 아니지만 보통 한 2, 3배 정도 재산이 늘었다 그래요. 그러면 한 이 정도는 최소한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자기 봉급도 2, 3배 올렸고 미국의 경제도 2배, 3배 올랐단 말이에요. 미국의 물가가 굉장히 높잖아요. 수입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부동산도 굉장히 올랐고 막 햄버거 가격도 엄청나게 비싸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활하다가 일본에 딱 오니까 일본의 30년 전 가격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얼마나 싸게 느껴지겠냐고요. 그 미국인들이 예를 들어서 30년 전에 한번 일본에 왔다. 그때 그 느낌하고 지금 느낌은 왜 이렇게 싸냐?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다 물가가 오르잖아요. 경제가 성장함과 동시에 자기 수익도 늘고 물가도 따라 오른다고요, 대충. 그런데 일본은 그러지 않고 계속
30년 가까이 물가가 오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의 최근에 좀 올랐다는 거지. 2년 정도.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으면은 미국인들이 일본에 왔을 때 얼마나 싸게 느끼지겠냐 이거예요. 그 한국인들도 엄청 가는 이유는 싸게 느끼지니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최소한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상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가난해졌다는 얘기는 다른 나라가 다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일본만 제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침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환율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저만큼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은 전혀 그렇지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거죠. 이런 상황이 한국에게도 영향이 있나요? 수출을 하게 되면은 일본의 제품하고 경쟁하는 것들이 꽤 있어요. 해외에 나가 있는 일본 기업이 지금까지 달러로 팔던 그 가격 그대로 팔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벌어서 일본에 들어오면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버니까 이익을 조금 줄이고 가격을 조금 싸게 할 수 있잖아요. 좀 싸게 하더라도 그 돈 가지고 들어오면은 최소한 20-30%는 더 벌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해외에서 가격을 좀 싸게 하는 순간 한국 기업하고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일본 엔저가 계속되면은 일본하고 정통으로 경쟁하는 기업들은 좀 손해를 본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화폐들은 다 같이 달러하고 금리를 같이 올리기 때문에 화폐가 가치가 같이 높아지는 건데, 거기에 비해서 엔화는 금리를 못 올리니까 다른 화폐하고 비교해보면 저렇게 전부 다 싸진다 이 얘기예요. 금리를 왜 못 올리느냐? 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보면은 일본의 국채 잔고 엄청나게 높아졌죠. 이게 조엔이에요, 조엔. 1100조엔이잖아요. 우리 돈으로는 1경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1경. 빚이 일본 정부의 이게 국채가. 미국의 금리를 올리는 거 한번 보세요. 2022년도 3월쯤부터 시작해서 올렸다고 보이잖아요. 보통 2.5%, 0.25% 올려요. 근데 여기서 0.5% 올리고, 0.75% 올리고, 0.75, 0.75 겁나게 올린 거예요, 한마디로. 보통은 0.25 올리는 게 많아요. 0.25 올리고 한참 있다가 또 0.25 올리고 보통 이러는데, 이때는 엄청 급하게 올라간 거예요. 이게 막 절벽식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5.5%까지 올리는데 1년도 채 안 걸렸다는 거예요. 1년도. 유로도 따라 올렸죠. 그 다음에 캐나다 따라 올렸죠. 여기 다 따라 올렸잖아요. 오스트리아, 스위스도 올렸죠. 근데 유독 일본만 이때만 해도 7, 8월 이때까지만 해도요 마이너스 0.1%였어요. 그러니까 이 폭이 얼마나 넓었냐면은 5.6%인 거예요. 그럼 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미국 은행에다 맡겨놓으면은 이자가 이만큼 소위 말하는 개이득인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러든 아니면 은행에서 빌릴 수 있으면 최대한도 빌려가지고 달러로 바꿔가지고 저축해 놓으면은 이자가 막 4.5%에서 5% 정도 이익이 남는다. 단순 계산을 한다면은 누가 안 하겠어요? 다 보면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하려고 그러겠죠. 그럼 어떻게 돼? 엔화는 다 팔려고 그러고 달러는 다 살려고 그러잖아. 그럼 어느 게 가치가 올라가겠어요? 달러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엔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3월 달에요 0.0으로 올렸어요. 마이너스 0.1% 올린 거죠. 그때 엔고로 갈지도 모른다 해가지고 기대를 많이 했어, 시장에서. 그런데 그거 올리고 끝 이러니까 시장에서 실망을 해가지고 엔을 막 팔기 시작해. 그래서 엔저로 가는 거예요. 일본 정부가 이자를 올릴 의사가 없다, 아니면은 능력이 없다, 올릴 수가 없다, 시장이 눈치채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까 휴지 조각 된다 했잖아요.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계속 엔화는 팔고 달러는 계속 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계속 쌓이는 거, 축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엔저로 가는 거죠? 이렇게 최근에 급격하게 엔저로 가게 된 거는 금리 차가 너무나 급격히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대부분이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느냐? 미국이 높은 금리를 언제까지 이게 유지할 수 있겠느냐? 힘들 거다. 결국은 연말쯤까지 한 3번은 떨어뜨릴 거다. 이 점은 최소한 올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최근에 미국의 물가가 잘 안 떨어지고 해가지고 금리를 내릴 계획이 별로 없는 거예요. 원래 내려 3번 정도는 떨어질 거다고 생각해가지고 엔화를 사놓으면은 최소한 엔고로 좀 갈 거다. 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한국에도 엔화를 1조 3천억 엔 정도로 지금 사서 그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조 좀 넘는 돈이죠. 10조 넘는 돈이 지금 엔화로 지금 저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엔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꿈을 꾸고 있는 거죠. 뭐잖아? 엔고로 될 거다. 지금 1달러당 158엔, 160엔 이거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거는 완전 비정상적이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간다는 거는 1달러당 최소한 140엔대, 130엔대를 갈 거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엔화를 사놨는데 웬걸 미국 금리는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고 일본 금리 올릴 기미가 안 보이니까 계속 지금 엔화는 팔아제끼고 달러를 계속 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엔저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엔화가 올라요? 가장 간단한 설명은 미국의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고 엔화도 이자가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면은 바로 엔고로 가겠죠. 지금 이렇게 급격히 올랐는 게 지금 앞으로 급격히 내려올 가능성이 거의 제로예요. 물가가 왜 이렇게 갑자기 올라갔느냐 하면은 이게 물가 잡으려고 이렇게 올린 거거든요. 팬데믹 때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전 세계가. 코로나 때. 돈을 엄청 풀어놓으니까 물가가 올라간 거예요.
물건은 정해져 있는데 돈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 팬데믹 때 미국 정부도 달러 엄청 풀었어요. 일본도 엔화 엄청 풀었고 전 세계가 다 그랬어요. 한국도 돈 많이 풀었잖아요. 팬데믹이 끝나갈 점에서 이제 제자리에 돌아오니까 경제가 활성화되잖아요.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물가가 막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잡으려고 이렇게 금리를 급격히 올린 거예요. 지금은 어느 정도냐? 2.몇 % 정도까지 잡았어요. 좀 안정됐네요. 좀 안정됐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높았던 금리를 좀 내려야 되지 않겠냐 하고 시장에서는 계속 그 기대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올라갔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겠죠. 급격히 금리가 올라가면 부작용이 분명히 있어요. 그쪽의 입장에서는 빨리 왜 금리 안 내려 하고 기대가 굉장히 크겠죠. 그런데 연방준비위원회에서는 내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 과거에 다 경험들이 있어요. 이제 괜찮겠지 하고 금리를 내렸더니 다시 또 팍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못 내리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역전될 상황이 오긴 좀 어렵겠네요. 어렵다고 봐야죠. 올해나 내년까지는 이게 금리가 급격히 축소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엔화는 팔아제끼고 달러는 사제낀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수요 공급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역 적자의 확대 및 그것에 따른 경상수지의 구조적 변화. 그럼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이 과거에 제품을 잘 만들어 수출을 잘 하면은 달러를 많이 벌어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는 엔저로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달러를 많이 벌어 들어오니까. 달러가 넘치면은 그걸로 가지고 이제 엔화를 바꿀 거 아니에요. 엔화를 살려고 하는 수요가 많아지니까 엔화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적자가 많은 거예요. 일본의 무역도 적자. 그것 때문에 엔저로 간다. 그럼 금리도 엔저로 가게 하고 이것도 엔저로 가게 하고 근데 어떻게 엔고로 가냐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이 이만큼 올려도 한국은 이만큼 올렸으니까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게 정권 투자, 일본에서 해외 투자하는 게 정권 투자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미국채라든가 이런 게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돈을 벌게 되면 달러가 바로 내 통장에 꽂혀요. 그 달러가 있으니까 엔화를 살려고 하는 수요가 늘어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떠냐 하니까 직접 투자가 많다는 거예요. 2012년부터 시작해서 직접 투자가 많다는 건 뭐냐? 해외 공장을 많이 짓는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해외에서 공장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번 돈은 국내로 거의 들어오지가 않는다. 거기에다가 일본 투자 신탁의 주식 매매 이것도 최근에 투자하는 거 보면은 일본 주식보다는 외국 주식을 더 많이 사요. 외국 주식을 많이 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야 되잖아요. 이것도 또 엔저로 가게 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무역 적자, 그 다음에 이제 주식도 그렇죠. 직접 투자 이런 것들이 전부 엔저로 가게 하는 요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금리 때문에 엔저로 갔다는 거는 설명의 일부분일 뿐이고 이거는 구조적으로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직접 투자는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없이 오히려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직접 투자해서 해외 순자산이 그렇게 많다 그래서 거기에서 번 돈이 일본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달러가. 그러면은 달러가 들어와서 그걸로 가지고 그 달러로 엔화를 바꿔야 엔 가치가 올라가는데 그 돈이 안 들어오니까 엔화를 살 동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엔저로 가는 거예요. 일본은 아직도 아날로그 사회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사회가 지금 어떠냐 하니까 플랫폼이 없어요. 일본도 아날로그 사회에서 디지털 사회로 가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자문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 보는 것 달러로 돈을 지불해야 되죠. 디지털 관련되는 건 전부 디지털 적자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디지털 적자가 4.7조 엔이나 되는 거예요. 2022년도에 무역 수지도 적자지요. 서비스 수지도 적자지요. 이 디지털 적자가 그게 이만큼 되는 거예요. 1차 소득 수지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해외 투자한 거죠. 해외 투자에서 돈 벌어들인 돈이 35조 엔 조금 넘는데 이게 흑자란 말이에요. 아까 그래프 보니까 위로 올라갔잖아. 그죠? 그랬는데 이 무역 수지가 적자잖아. 그죠?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아서 적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8조 엔 적자고 그 다음에 서비스 수지도 적자고 그 다음에 2차 소득 수지 적자고 적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디지털 적자가 2022년도에 4.7조 엔이었는데 작년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았을 거라고요. 5년간 약 2배로 늘었다. 지금 그래프를 보면 밑으로 계속 급경사로 마이너스 늘어나잖아요. 그게 뭐냐니까 이 저작권 사용료, 넷플릭스라든가 동영상, 음악 여기에 사용료 다 줘야 되잖아요. 그죠? 통신, 컴퓨터, 정보 시스템 여기도 돈이 또 이렇게까지 들어가요. 이 클라우드 쓰는 거죠. 그리고 전문 경영 컨설팅 서비스 이게 인터넷 광고라든가 페이스북 뭐 자문료를 지급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엄청나게 디지털 관련해서 다 달러로 지불하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적자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이너스가 심해지는 거랑 이제 엔저랑 무슨 상관인 거예요? 달러를 많이 지불해야 되잖아요. 네. 그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야 되니까 엔화는 자꾸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금리랑 수요 공급에 관한 관점으로 그렇죠. 이 두 가지 요인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설명한 게 미국 금리 차 이것만 가지고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내려오면 엔고로 갈 거다. 너무나 단순하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게 구조적으로 적자가 계속 커진다 이거예요. 이런 근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차이가 조금씩 축소되더라도 쉽게 엔고로 갈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시면은 절대 엔화 사서 앞으로 엔고로 가서 환율 차익을 받아서 돈 벌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주로 갈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엔화가 오를 수도 있으니 지금이라도 사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지금 제가 이제 엔저로 계속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의 글을 보면요. 엔은 가치가 없어지고 휴지 조각이 된다. 일본을 대혼란에 빠뜨릴 X데이. 이게 온다는 거예요. X데이가. 뭐잖아. 그건 뭘 말하느냐 하니까 일본의 주식도 다 팔아 제낄 거고 일본의 채권도 팔아 제낄 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N은 지금 벌써 계속 지금 팔고 있잖아요. 세계가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엔화를 투자하는 한국 사람들 다 손해볼 거 아니에요. 손해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안 하고 우리는 일본한테 역사 문제로 가지고도 억하심정이 있는 부분이 많은데 돈까지 지금 일본 엔화를 지금 떠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공헌한 만큼 이득을 얻으면 괜찮은데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X대가 오는 순간 휴지 조각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일본 사람이. 일본 국민들한테 계속 하는 얘기가 빨리 달러로 바꿔라. 한국인의 입장에서 엔화를 샀다가 대손실을 보는 거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